안녕하십니까, 통기자입니다. 자, 보통 김민재 선수 얘기를 담당하고 있지만 오늘은 이강인 선수 이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인은 원하는 새로운 팀을 오늘 말씀드릴 수도 있는 날은 아니에요.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좀 재미있는 정보가 있고요. 또 이강인 선수의 가치를 더욱 실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보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강인 선수의 최근까지 나왔던 이적설의 근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트인 하비에르 가리도 씨가 공개적으로 영국을 방문했죠. 그러니까 다니면서 본인 소셜미디어에 내가 영국에 왔다 이렇게 티를 냈어요. 그러면서 맨체스터 시티행 가능성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후 스페인 매체 렐레보의 보도에 따르면 접촉했던 잉글랜드 팀은 에스턴 빌라, 뉴캐슬 유나이티드, 울버햄튼 원더러스, 번리 등이 거론이 됐습니다. 앞에 세 팀은 프리미어리그 팀이고 번리는 지금 챔피언십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확정한 팀이죠. 또한 과거부터 이강인을 노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의 이적설이 여전히 남아있는 등 스페인 잔류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잉글랜드와 스페인 두 리그 모두 좋지만 사실 이 두 리그는 넘어야 할 허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리그 스타일에 잘 맞을지 좀 우려된다는 걱정거리가 있죠. 잉글랜드는 좀 덜 정돈된 경기 양상, 좀 난전이 많이 벌어진다는 점, 그 다음에 빠른 템포, 격렬한 몸싸움 등의 리그 특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속 성장 중인 이강인이라면 괜찮다고 봅니다. 극복 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성장의 촉매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이강인 선수 앞에 놓인 환경 변화라는 첫 번째 산이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인의 경우 리그 스타일은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거의 반쯤 스페인 사람이죠.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나 리그 환경 다 문제 없는데 다만 이강인을 정말 살 수 있는 팀이 있는가? 여기서 오는 여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은 1,800만 유로로 알려져 있는데 이강인 선수의 실력에 비하면 헐값이에요. 그래서 이 낮은 바이아웃 금액이 알려진 뒤에 더 이적설이 많이 퍼진 면이 있죠. 그러나 놀랍게도 라리가 팀들은 대부분 1,800유로를 내기 힘듭니다.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제외한 18팀의 모든 영입을 다 통틀어서 1,800만 유로 넘는 선수는 딱 2명 있었어요. 그것도 많이 상회해서 3, 4천만 유로가 아니고 겨우 조금 넘는 선수 2명 있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영입했던 나우엘 몰리나, 레알 소시에다드가 영입했던 우마르 사디크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리가는 비유령 셀러리캡 때문에 선수를 영입하는 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적료 지출도 지출이지만 팀 내에 연봉 여유분, 캡을 남겨놔야 영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도 지난 1월에 이강인 선수 영입에 1,800만 유로조차 쓰지 못해서 실패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 오는 여름에 이강인을 영입하려고 해도 팀 내 고액 연봉자들을 좀 내보내야 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죠. 사울 니게스, 첼시로 이적시키려 했다가 잘 안 돼서 현재 아틀레티코에 남아있는 사울 니게스 같은 선수들이 나가줘야만 이강인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요 점을 우리는 올 여름에 많이 좀 목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강인 정도 선수를 사는데 이 돈이 없다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강인 이적설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입수하게 된 최신의 추가적인 정보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그동안 잉글랜드, 스페인 두 나라의 팀들만 알려져 있었지만 이강인에 대한 관심은 더욱 광범위해서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수준이며 또 다른 빅리그 구단들이 이강인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리그의 어느 팀인지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3국에서도 이강인을 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잉글랜드가 돈이 제일 많고 스페인 팀들이 재정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면 그 팀 중에 어디가 됐든 스페인에 남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잉 아니면 스의 가능성이 여전히 제일 높습니다. 다만 이강인의 선택지가 많아지고 이강인을 향한 경쟁이 심화되는 것 자체는 그 제3의 나라, 제4의 나라가 어디든 좀 반가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팀이 이강인을 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강인이 요즘 멀티 포지션 능력이 부쩍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강인의 수비형 미드필더 활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팀이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이 좀 재밌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뛸 수 있는 이강인의 가능성이죠. 제가 들은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한마디, 수비형 미드필더로 쓸 수도 있다더라 라는 한마디지만 이 얘기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수비력으로 조지는 수비 원툴 미드필더 이런 용도로 이강인을 쓰겠다는 건 아닐 거고요. 공격형 미드필더를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전향시키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드필드 뒤쪽, 수비진 바로 앞 그 자리에서 동료들을 지휘하는 자리는 수비력보다는 지휘 능력, 그러니까 판 전체를 읽고 동료들에게 좋은 패스를 전달할 수 있고 경기 템포를 조율할 수 있고 볼을 키핑하고 이런 능력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 이강인을 쓰고 싶어하는 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격형 미드필더 유망주였던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옮겨서 쓰는 것, 이탈리아에 굉장히 흔한 일이죠. 대표적인 예가 안드레아 피를로가 있습니다. 피를로는 우리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어떤 대명사로 많이 알고 있고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유럽 축구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선수죠. 이 선수가 유망주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였어요.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약간 이강인이랑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가 빠른 것도 아니고 득점력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기술과 패스 위주의 선수였는데 이게 이 위치에서 약간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때쯤 수비형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좀 더 뒤쪽에서 패스를 뿌리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더욱더 대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때 피를로의 후계자로 유명했던 가에타노 다고스티노라고 피를로와 동세대에 비슷한 선수들이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이런 선수들이 종종 나오고요. 현재 세리아를 대표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들도 사실은 상당수가 예전에는 공격형 쪽에 많이 뛰었습니다. 지금 모습만 봐서 상상하기 힘들지만 인테르 밀란과 크로아티아 대표팀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많이 알고 계신 마르첼로 브로조비치, 그 크로아티아의 2018년 월드컵 돌풍 때 정말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줘서 많이 화제를 모았었죠. 이 선수도 원래는 좀 공격형에 가까웠어요. 인테르 밀란으로 이적한 초창기에는 윙어로 많이 뛰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예전 손흥민 선수의 동료였던 하칸 차라놀루 선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인테르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아까 말씀드린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많이 뛰고 있는데 원래는 공격형이죠. 바로 전 팀이었던 AC 밀란에서도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는 선수인데 좀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거의 적응기 없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독일에서도 토니 크로스, 완전한 포지션 전향이라고 하기 힘들어요. 유망주 때도 여러 포지션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하지만 토니 크로스가 프로에서 처음 자리 잡았을 때 레버쿠젠 임대 갔다 오고 바이에른 초창기 때 그때는 역시나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많이 뛰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킥 위주로 패스 찔러주고 득점하고 그런 선수였거든요. 지금의 거의 수비형인 토니 크로스를 생각한다면 예전 토니 크로스의 그 유망주 초창기 모습은 좀 낯서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크로스 전에 독일 간판 미드필더였던 슈바인슈타이거 역시 윙어로 뛰다가 중미로 옮긴 케이스죠. 그리고 이 선수는 지금 망한 케이스라서 이강인이랑 비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막스 마이어라고 이제 샬케 공사에 엄청난 테크니션 유망주가 있었는데 이 선수도 성인 무대 와서 체구가 작으니까 공미 자리에서 적응이 좀 힘들었는데요. 프로에서 반짝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17, 18 시즌이었을 건데 그때 수비형 미드필더로 자리를 옮겨서 후방 플레이메이커로서 정말 좋은 활약을 잠깐 했었습니다. 이렇게 뭐 독일이든 이탈리아든 포지션을 앞에서 뒤로 옮겨 대성한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 출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정말 잘하는 애들은 보통 어렸을 때 공격시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수비 원툴로 수비마당 선수가 아니고 어렸을 때는 공을 잘 차다가 이제 성인이 된 뒤에 뒤쪽으로 포지션을 옮긴 선수여야 공도 잘 차고 활동량도 좋고 수비력도 좋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형 출신으로 수비형으로 옮긴 대성한 선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공격형 미드필더 원툴이다, 10번 자리에서밖에 못 뛴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사실인 부분도 있었는데 더 이상은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자, 제가 이강인이 수비형으로 전향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느 팀으로 가든 수비형으로 뛸 것이다라고 못 박아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비형까지 고려하면서 관심이 온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강인이 그만큼 전술 소화 능력, 굉장히 그 측면에서 성장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강인 선수의 수비 부담을 좀 줄여주고 가장 좋아하는 위치인 중앙 공격형 아니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오른쪽 윙어 내지는 공격형 자리에 놓아줘야 기량이 나온다. 아니면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선입견이 좀 강했고요. 약간은 사실이기도 했어요. 우리 발렌시아 시절 이강인 선수 못 뛰었던 이유로 이 팀이 4-4-2 포메이션을 쓰기 때문에 팀에 공미가 없다.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었죠. 자, 당시에는 이강인이 대선배 중에서 아르헨티나의 리켈메랑 많이 비유가 됐었습니다. 리켈메는 굉장히 활용이 까다롭고 진짜로 공미밖에 못 쏜 선수였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비아레알 시절 짧게 빛을 봤을 뿐 그전 바르셀로나라든가 여러 팀에서는 그만큼 대성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기량에 비해서 본인에 맞는 환경을 세팅해주지 않으면 활약상이 안 나왔던 그런 선수였는데 이강인이 그런 류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이강인은 달라졌습니다. 이번 시즌 마요르카에서 첫 풀타임 주전을 뛰면서 전술 소화 능력이 정말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어요. 현재 이강인의 포지션 소화 능력은 종횡으로 모두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횡으로 볼 때 기존에는 중앙 아니면 오른쪽을 좋아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왼쪽을 정말 잘 소화합니다. 월드컵 때도 왼쪽에서 좋은 플레이 했었어. 그리고 종으로 볼 때 공격형이 아니라 뒤로 좀 내려가서 중앙 혹은 수비형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량을 장착해가고 있습니다. 자, 후스코어드 기준으로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가장 많이 소화한 포지션을 확인해 보죠. 오히려 왼쪽 미드필더, 왼쪽 윙어 혹은 왼쪽 미드필더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최전방이 많아요. 물론 이 최전방은 무리끼와의 투톱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약간 섀도우 스트라이커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라서 10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분류상 어쨌거나 10번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닌 투톱 중에 한 자리로 뛰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다음에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과 오른쪽 미드필더는 이 마요르카라는 팀의 자리가 거의 없다 보니까 아예 뛸 기회가 없어서 거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이강인 선수는 왼쪽과 후방에서 뛰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선수고 잘해준다. 그러므로 이강인을 주시하는 현재 많은 팀들은 딱 맞는 하나의 위치만 보면서 여기 이강인 자리 없으면 우리 안 사 이게 아니고 여러 위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팀은 시메오네 감독의 멀티 포지션 능력을 정말 중시하죠. 이 아틀레티코 최고 미드필더들은 대대로 육각형입니다. 뭐 코케, 니게스, 요렌테 막 중미 받다가 수미 받다가 공미 받다가 윙백 받다가 스트라이커처럼 뛰다가 다 하는 선수들이잖아요. 너무 심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서 가끔 혼란을 느낀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요. 이강인이 이런 류의 선수는 아니지만 아틀레티코의 시메오네가 원한다는 점만으로도 이강인이 이제는 더 이상 좀 범용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범용성이 높은 선수라는 그런 반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수비력 측면에서 이강인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수치 하나만 보자면요. 이강인이 공 탈취, 슬라이딩 태클뿐 아니고 스탠딩 태클을 포함하는 거죠. 태클 성공 횟수를 보면 지난 시즌에는 이제 교체로 많이 뛰었기 때문에 경기당 성공 횟수가 아닌 분당 성공 횟수를 가져와 봤어요. 지난 시즌 118분당 1회였습니다. 이번 시즌은 72분당 1회, 즉 풀타임을 뛴다면 한 경기 뭐 1.3개 정도 하는 그런 수치겠죠. 분당 성공 횟수가 1.64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경기 중에 수비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단순한 성공 횟수뿐 아니라 수비 위치를 잡는 능력, 그러니까 팀의 조직에 가담해서 상대를 견제하는 능력이 정말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수비형으로 뛸 때 정말 중요한 능력이죠. 자, 이처럼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더 많은 팀이 더 다양한 전술에서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강인이 천재성을 유지하면서 범용성을 높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범용성을 높이면서 평범한 선수로 전락하고 번뜩임을 잃는 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이 여전히 번뜩이고 있죠. 잘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강인을 노린다고 알려진 기존 팀에서 만약에 간다면 어떤 포지션을 맡을까 예상을 해봐도 하나도 일치하는 게 거의 없어요. 아틀레티코로 간다? 아틀레티코는 요즘 352를 주로 씁니다. 포지션 자주 바꾸긴 하지만 그렇다면 352에서 뭐 메짤라에 해당하는 자리에 뛰겠죠?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코케나 니게스나 이런 선수들이 주로 뛰는 그런 자리입니다. 에스턴 빌라로 간다? 에스턴 빌라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아마도 가장 유력한 위치는 442인데 좌우 측면에 중미 내지는 공미 성향의 선수를 놓지 윙어를 잘 안 놓는 게 이제 에메리식 442거든요. 그래서 아마 측면에 설 것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즉 4-2-2-2로 배정되는 4-4-2의 측면 미드필더가 좀 유력하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에디아우 감독은 4-3-3을 씁니다. 아마도 메짤라겠죠. 여기서도. 울버햄턴이나 벌리 이 팀들은 그나마 4-2-3-1이 있어서 우리가 익숙한 이강인 선수의 위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 쓸 것이 유력하지만 또 모르는 겁니다. 울버햄턴이 영입을 했는데 갑자기 이강인을 공미가 아니고 공미를 다른 선수 시키고 중미에 놓는다든지 윙어에 놓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노리는 팀들의 쓰고 있는 포메이션만 봐도 다 천차만별이다. 그 팀 전술 천차만별이다. 어느 팀은 공격적으로 하고 어느 팀은 수비적으로 하고 다 천차만별이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어떤 역할을 쓸지 우리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강인은 일단 사놓는 선수가 된 겁니다. 일단 사놓고 자기 팀 전술과 조화시킬 궁리는 그 다음에 해도 됩니다. 범용성이 높고 유연해졌기 때문이죠. 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까지 나온 팀들 이름이 끝이 아니고요. 이강인을 노린 팀들 앞으로 정말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강인이 자리가 없어서 우리 팀이 10번을 안 놔서 주저하던 팀들도 앞으로는 이강인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영입에 나설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적 시장은 더욱 흥미롭게 전개될 것 같고요. 김민재 선수와 비슷합니다. 김민재 선수도 지금 실력에 비해서 바이아웃이 싸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달려든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강인 선수도 그 나이에 그 실력에 또 성장 가능성이 좀 높죠. 이번 시즌도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측면이 다 맞아떨어졌는데 겨우 1,800만 유로다. 정말 갖고 싶은 팀이 많을 거거든요.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이 좀 중위권 팀부터 빅클럽까지 다양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